핫초코 하나 주세요. 크림 많이. 크림 많이 해주세요. 자녀의 앞날을 생각하여 미국을 떠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틀랜드의 38세 건축 설계사가 던진 폭탄 선언에 미국 가족정책연구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50년 역사상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고학력 중산층이 집단으로 미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거주 미국인 21만 3,847명. 5년 전보다 무려 417% 폭증.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정체입니다.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전문직 종사자가 78%, 평균 자녀 수 2.3명의 젊은 부모들. 도대체 미국인들이 8,000km를 날아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실화가 시작됩니다. 가끔은 현실이 상상을 초월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촉망받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제 늦둥이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동생은 졸업을 불과 반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결정을 전해왔습니다. 오빠, 나 변호사 시험 안 봐. 한국 가서 결혼할 거야. 저녁 식사 중이던 우리 가족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장난이지? 아버지의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여동생은 모든 계획을 접고 한국 출신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변호사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태양이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태양?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이라니. 우리 가족 중 아시아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릴리,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3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만 남겨놓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동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 동안 뭘 봤는지 알아? 성폭행 가해자는 형량 거래로 3개월 만에 나오고,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려, 총기 사고 가해자는 정당방위 주장하면서 무죄 받고, 죽은 사람 가족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 그래도 그건 더 이상 못하겠어. 정의를 실현하려고 법을 공부했는데 현실은 너무 잔인해. 그날 저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실망, 제 분노, 그리고 여동생의 단호함이 뒤섞였죠. 저는 포틀랜드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는 38살 매튜입니다. 아내와 3딸, 7살 에밀리, 10살 올리비아, 13살 소피아와 함께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죠. 동생의 말에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큰딸 소피아가 나가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이모가 왜 한국 가려고 해요? 글쎄다. 아빠도 이해가 안 가는구나. 한국이 더 안전한가요? 여기는 밤에 혼자 못 나가잖아요. 13살 딸의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딸들에게 해가 지면 절대 혼자 나가지 말라고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릴리와 단둘이 남았을 때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야? 한국 남자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다고? 태양 때문만이 아니야. 지난주에 있었던 일 기억해? 법원 앞 총격 사건. 내 동기 제시카가 거기 있었어. 가슴에 총알이 스쳐 지나갔대. 법원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실현한다는 거야? 저도 그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이 법원 앞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 사망자 2, 부상자 5명. 한국은 다르다고? 태양이 말하길 한국에서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원 총격 사건이 없었대. 총기 소지 자체가 불법이니까. 여자들이 밤 10시에도 혼자 다니는 게 당연한 나라야. 그래도 언어는? 문화는? 넌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릴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알아? 작년에 포틀랜드에서만 총기 사고로 123명이 죽었어.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자랑하는 도시에서 언어와 문화? 목숨보다 중요해? 그날 밤, 저는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릴리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도 매일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 그렇다고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가는 게 답이야? 뒷좌석에서 둘째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 애들도 학교에서 총 피하는 연습해요? 아내와 저는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를. 다음날 아침, 큰딸 소피아가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우리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부모님이 데려다 줘야 해요? 영화에서 본 한국 애들은 혼자 버스 타고 학원도 가던데. 그건 여기가 좀 위험해서 그래. 왜 여기는 위험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니까라고 할 수도 없었고,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릴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축가로서 저는 도시를 설계하고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제가 설계하는 모든 건물에는 안전을 위한 장치들이 필수였습니다. 방탄 유리, 비상구, 은신처. 점심시간, 동료 이든이 다가왔습니다. 매튜, 얼굴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여동생이 로스쿨 그만두고 한국으로 시집간대. 이든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와, 과감하네. 근데 이해는 돼. 내 사촌도 시애틀 검사 그만두고 캐나다로 이민 갔거든. 왜? 매일 살해 협박받는 게 지겨웠대. 기소한 갱단 멤버들이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협박하고 여기선 정에 실현하려다 목숨 잃을 수 있잖아.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학교 근처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대. 이번엔 유진이야. 유진은 우리 집에서 2시간 거리. 너무 가까웠습니다. 피해자는 고등학생 둘이 다쳤대. 갱단 영역 싸움에 휘말린 거래.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막내 에밀리가 다가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학교는 안전해요? 7살 딸의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안전해라고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지켜줄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릴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정말 결심한 거야? 응. 다음 달에 한국 와서 결혼식 해. 와줄 거지? 릴리, 정말 너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여동생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어제 꿈을 꿨어. 밤에 혼자 걸어 다니는 꿈.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깨고 나서 울었어. 그게 꿈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틀랜드의 밤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리등 아래로 가끔 경찰차만 지나갈 뿐이었죠. 정말 다른 삶이 가능할까?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릴리가 한국행을 선언한 지 2주일 후, 제 인생의 첫 번째 경고가 왔습니다. 매튜, 노아가 총 맞았어. 금요일 오후, 이든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노아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지금은 포틀랜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야? 로드레이지래. 번사이드 다리에서 차선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총을 꺼냈대. 병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노아는 어깨에 총상을 입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공포였습니다. 매튜, 난 그냥 클렉슨을 눌렀을 뿐이야. 그 사람이 끼어들기를 해서. 그런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총을. 노아의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무서워서 운전도 못하겠어요. 언제 누가 총을 꺼낼지 모르잖아요. 병원을 나오면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올해 포틀랜드 로드레이지 총격 사건 23번째? 23번째라니. 운전하다 화가 나서 총을 쏘는 게 한 해에 23번이나 일어나는 도시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학교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에 또 록다운 훈련한대. 또 이번 달만 3번째야.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 큰딸 소피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제나가 록다운 훈련 중에 공황 발작 일으켰어. 진짜 총소리인 줄 알았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3살 아이들이 총격에 대한 공포로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현실. 이게 정상일까요? 소피아야. 그건 그냥 훈련이야. 진짜 일어날 가능성은? 아빠, 거짓말하지 마. 뉴스 다 봐. 매일 어디선가 학교 총격 사건 일어나잖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릴리 말이 자꾸 생각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일까? 나도 요즘 그 생각 많이 해. 특히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오늘 노아, 일도 그렇고 운전하다가도 총 맞을 수 있는 세상이라니? 월요일,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매튜,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리드해줬으면 해. 상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삼성물산 그린빌딩 프로젝트? 그래, 한국 회사야. 포틀랜드에 친환경 오피스 빌딩을 짓는데 우리가 설계를 맡게 됐어. 한국. 릴리가 가려는 그 나라의 회사와 일하게 된 것이 우연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화상회의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 시간으로 밤 10시였는데 한국팀은 아직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네요. 제가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강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은 밤에도 안전해서 퇴근이 늦어도 문제 없어요. 지하철도 자정까지 운행하고요. 밤에도 안전하다고요? 네. 제 아내도 밤 11시에 혼자 퇴근해요. 헬스장 다녀오는 길인데 전혀 걱정 안 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밤 11시에 혼자 헬스장을 다닌다고? 여기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팀과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강현우 씨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우 씨, 한국은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무슨 의미로 물으시는 거죠? 여기서는 총기 사고가 너무 흔해서요. 현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국 총기 문제. 한국에서는 민간인 총기 소지가 불법이에요. 경찰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총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럼 범죄는? 물론 범죄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총기 범죄는 거의 없어요. 작년 한 해 총기 사망자가 전국에서 5명이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수렵 사고였고요. 5명. 포틀랜드에서만 한 달에 그보다 많은 사람이 총에 죽는데 딸이 있다고 하셨죠? 몇 살이에요? 현우 씨가 물었습니다. 셋이요. 13살, 10살, 7살. 아, 저도 딸이 둘 있어요. 12살, 9살. 큰애는 혼자 지하철 타고 학원 다녀요. 혼자요? 밤에도? 밤 9시쯤 끝나는데 혼자 와요. 여기선 그게 당연해요. 아이들 혼자 다니는 거. 그날 밤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한국 팀과의 대화를 공유했습니다. 정말요? 애들이 밤에 혼자 다닌다고요? 소피아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렇대. 지하철도 혼자 타고. 우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거 창피해요. 올리비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만 아기 취급받는 것 같아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쩔 수 없잖아. 너무 위험해서. 그때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오늘 오후 포틀랜드 법원 앞 총격 사건. 사망 2, 부상 5. 우리 가족은 동시에 침묵했습니다. 법원.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곳에서조차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릴리였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내 친구 제시카가 거기 있었어. 가슴에 스친 총상 입었대. 릴리,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떠나려는지. 법원에서조차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실현해?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세 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고요. 아빠, 우리도 한국 가볼 수 있어요? 막내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릴리처럼 다른 가능성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총소리 없는 삶, 밤에도 자유로운 삶, 아이들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삶을. 릴리 이모 결혼식에 다 같이 가자. 한번 직접 보는 거야.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밤, 릴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내 결혼식에 갈게. 그리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릴리의 답장이 곧 왔습니다. 오빠, 인생이 바뀔 거야. 내가 장담해.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예언적인지 몰랐습니다. 2025년 4월, 드디어 우리 가족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릴리와 태양이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이구나. 와, 정말 예쁘다. 릴리가 조카들을 안으며 한국말로 뭐라고 했습니다. 이모가 뭐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예쁘다고 했어. 한국어로. 태양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태양은 생각보다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으며 무엇보다 릴리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아이들은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와, 다리가 정말 크다. 올리비아가 감탄했습니다. 저건 인천대교야. 밤에는 조명이 들어와서 더 예뻐. 릴리가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우리는 명동이라는 번화가로 나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걸어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언니들 혼자 다니는데 무섭지 않나요?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여자들이 밤에 혼자,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물론 조심해야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안전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벤치에 핸드백을 두고 길 건너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방을 그냥 두고 가네.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 자리 맡아두는 거예요. 여기선 그래도 보통 안 없어져요. 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1초라도 가방을 두고 자리를 비우면 당연히 도난당할 텐데. 둘째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릴리가 자전거를 빌려주었고 우리 가족은 한강을 따라 라이딩을 즐겼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강도 크고 자전거 길도 잘 되어 있고. 소피아가 신나게 페달을 밟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이들만 따로 자전거를 타고 가도 전혀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CCTV가 있었고 순찰하는 경찰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총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혼자 갈 수 있어요. 저기 보이잖아요. 미국에서는 절대 7살 딸을 혼자 공중화장실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왠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가족 단위 사람들이 많았고 분위기가 평화로웠으니까요. 언니가 같이 가줄게. 소피아가 막내 손을 잡았습니다. 두 딸이 함께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상해. 왜 여기서는 덜 걱정되지? 저녁 시간, 태양이 우리를 홍대라는 젊은이들의 거리로 안내했습니다. 대학가 근처라 젊은이들로 가득했는데 밤 11시가 넘어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와, 언니들 다 학생이에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에요.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온 거죠.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거리 공연을 구경하던 중 한 여대생 그룹이 지나갔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도 그들은 편안하게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 나이 여자애들이 이 시간에?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소피아가 부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친구들이랑 밤에 놀고 싶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13살 딸이 가진 당연한 욕구, 친구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는 안전을 이유로 그것을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날은 릴리의 예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태양의 부모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하셨어요. 태양의 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태양의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많다면서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며 살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런 걱정 없어서 좋아요. 손녀들이 여기서 자라면 안전할 거예요. 그 말씀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양의 어머니가 딸들에게 한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면 어떨까? 넷째 날 저녁,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제 지갑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 큰일이네. 여권도 있었는데. 당황해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태양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식당에 두고 온 것 같은데? 가보죠. 아마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라면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자신 있게 식당으로 돌아갔고 놀랍게도 지갑은 그대로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건 맞으시죠? 다른 손님이 발견해서 맡겨두셨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지갑을 건넸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여권도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종종요. 한국 사람들은 주운 물건을 잘 돌려줘요. 다섯째 날, 아이들을 위해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에버랜드라는 곳이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총검사 안 해요? 소피아가 입구에서 물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미국의 놀이공원들은 모두 공항 수준의 보안 검색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간단한 가방 검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총이 없으니까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야. 릴리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아이들을 잠시 놓쳐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잠시라도 아이를 놓치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두려움이 덜했습니다. 엄마, 저 친구들이랑 저기 가도 돼요? 올리비아가 한국 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 가까이 있어. 10살 딸이 처음 만난 아이들과 함께 노는 것을 허락하는 우리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여섯째 날 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라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아이들이 감탄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서울.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부러웠습니다. 아빠, 우리도 여기 살 수 있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글쎄, 아빠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고 삼성이랑 일하잖아요. 여기도 삼성 있어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래, 있지.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의 단순한 논리가 오히려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애들이 정말 여기가 좋은가 봐. 나도 그래.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안전 걱정을 안 했어. 처음이야. 일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매튜, 솔직히 나는 애들이 여기서 자라면 좋겠어. 총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아내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새벽 2시에 서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걷고 있었고 택시와 버스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살아있는 도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우리 가족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벌어질 일이 그 생각을 확신으로 바꿔놓을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릴리의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한국 전통과 서양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예식이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둘째 올리비아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한 것입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올리비아가 울먹이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제 먹은 음식이 안 맞았나 봐. 아내가 걱정스럽게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도 있는 것 같은데. 태양이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바로 가시죠. 미국에서라면 응급실 비용을 먼저 걱정했을 것입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긴 했지만 미국 병원의 터무니없는 비용은 늘 부담이었으니까요.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응급실 대기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가 영어로 상황을 물었고 즉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급성 위장염 같네요. 수액 맞고 약 처방해드리면 금방 좋아질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올리비아도 한결 나아진 표정이었죠. 얼마예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32만 원이요. 미국 달러로 280달러 정도 됩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80달러요? 응급실 치료비가? 네. 외국인이라 보험 적용이 안 돼서 좀 비싼 편이에요. 비싸다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가면 최소 2,000달러는 나옵니다. 검사라도 하면 5,000달러를 훌쩍 넘기죠. 이게 전체 비용인가요? 의사 진료비, 검사비, 약값 다 포함해서? 네, 전부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신속하고 친절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병원을 나오며 건물을 유심히 봤습니다. 건축가의 눈으로 본 한국 병원은 흥미로웠습니다. 개방적인 구조, 자연광이 들어오는 넓은 창문,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휴게 공간. 한국 병원은 설계가 참 인간적이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최근 지어진 병원들은 치유 환경을 중시해요.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죠. 다음날, 저는 건축가로서의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릴리의 양해를 구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도시 설계를 관찰했습니다. 형부, 혹시 CPTED라고 들어봤어요? 태양이 함께 걸으며 물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요? 물론이죠. 미국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데 한국은 이미 대부분의 신도시에 적용하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태양은 저를 판교라는 신도시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 설계부터 달랐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거의 없고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간격이 촘촘해서 어두운 곳이 없었고 CCTV가 사각지대 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봐요. 공원 산책로도 항상 2개 이상의 출입구가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건물 배치도 보세요. 아파트 창문이 거리를 향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감시하는 효과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이런 설계를 꺼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고립되고 위험한 공간들이 생기는 것이었죠. 여기가 제 조카들이 다닐 학교예요. 태양이 한 초등학교를 가리켰습니다. 학교 설계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높은 담장 대신 투명한 펜스가 있었고 학교 내부가 밖에서도 보였습니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있었지만 금속 탐지기나 무장 경비는 없었습니다. 총기 대피 시설은 어디 있어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양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기 대피 시설이요? 그런 건 없어요. 필요가 없으니까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총기 대피 훈련이 필요 없는 학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총알을 막을 수 있는 특수 설계된 방이 있는데 대신 지진 대피 훈련은 해요.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태양이 덧붙였습니다. 자연재해와 인간의 폭력. 한국은 전자만 걱정하면 되지만 미국은 후자가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강남의 번화가를 둘러봤습니다. 건축가로서 흥미로운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건물들 1층이 다 상점이네요. 네. 한국은 1층 상가, 위층 주거나 사무실인 경우가 많아요. 거리에 항상 사람이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죠. 제인 제이콥스가 말한 거리에 눈이 자연스럽게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항상 누군가 있는 거리는 그 자체로 안전장치가 됩니다. 미국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죠?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총이 있는 한 불가능해요. 아무리 잘 설계해도 총 한 자루가 모든 걸 무너뜨리니까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다시 합류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언니, 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한국 친구들을 만났어요. 소피아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공원에서 농구하는데 같이 하자고 해서요. 말은 잘 안 통했지만 재밌었어요. 올리비아도 거들었습니다. 한국 애들 영어 조금 해요. 그리고 번역 앱 써서 대화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막내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걔들 부모님이 없었어요. 애들끼리만 왔대요. 몇 살이었는데? 저랑 비슷해요. 7살, 8살? 7살 아이들이 부모 없이 공원에서 논다. 미국에서는 아동방임으로 신고당할 일입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우리끼리 놀러 다니고 싶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호텔로 돌아오는 길, 릴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빠, 어때? 이제 내 선택이 이해돼? 응, 완전히 이해해. 그리고 부러워. 오빠도 올 수 있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일이 삼성이랑 일하잖아. 기회는 있을 거야. 중요한 건 결심이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안전한 거리, 자유로운 아이들, 합리적인 의료 시스템, 그리고 총 없는 사회. 정말 가능할까? 우리 가족이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내가 돌아누우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하고 싶어. 애들을 위해서라도.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아침, 태양이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형부, 오늘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릴리를 데려가는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가 대화하기 좋았습니다. 형부,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릴리를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태양이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릴리의 선택이니까요. 그래도 가족 입장에서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특히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는 더욱. 태양도 두 딸의 아버지라고 했었죠. 같은 아버지로서 통하는 게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양 씨는 왜 미국에 안 남았어요? 환경공학 박사면 미국에서도 좋은 기회가 많았을 텐데. 태양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2023년에 UC 버클리에서 박사 과정 중이었어요.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실험하고 기숙사로 걸어가는데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뒤에서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지갑을 요구하더군요. 세상에. 지갑을 주고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그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밤에 연구실에 남는 게 무서워졌고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됐죠. 그러다 미국인 친구가 그러더군요. 익숙해질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 라고요. 태양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이 더 충격이었어요. 이런 공포가 일상이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때 결심했죠. 박사 끝나면 바로 한국 돌아가야겠다고. 후회 안 해요? 미국의 기회를 포기한 것? 전혀요. 형부,
저는 딸들이 밤에 혼자 학원 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어요. 제 딸들도 그런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릴리는 어떻게 만났어요? 태양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024년에 시카고 대학의 환경법 세미나 발표하러 갔어요. 릴리가 거기 있었죠. 세미나 후 질문을 하는데 그 열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첫눈에 반한 건가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하지만 더 끌렸던 건 그녀의 가치관이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마음. 하지만 현실에 좌절하는 모습. 저도 미국에서 그런 좌절을 겪었거든요. 릴리가 한국행을 쉽게 결정했나요? 아니요. 3달 동안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2주 동안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해보라고. 그 2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어요. 뭐가 그렇게 달랐나요? 태양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가 홍대를 걸었어요. 새벽 1시였는데 릴리가 갑자기 울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처음으로 밤거리가 무섭지 않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조카들이 혼자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걸 봤어요. 10살, 12살짜리들이요. 릴리가 충격받더군요. 이게 정상이구나 하면서 미국인들이 다 그런 반응인가요? 대부분 그래요. 특히 부모들은 더 충격받죠. 자기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한국 아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니까.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육아로 이어졌습니다. 형부 따님들 정말 예쁘고 똑똑해요. 특히 큰 따님은 리더십이 있어 보이던데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늘 걱정이에요. 특히 딸들이라서 더. 무슨 걱정이요? 미국에서 여자아이 키우는 거 정말 무서워요. 성범죄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딸 둘이라 그 마음 알아요. 하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얼마나 달라요? 숫자로 말하면 미국 대비 성범죄율이 5분의 1 수준이에요. 더 중요한 건 아동 대상 범죄가 훨씬 적다는 거죠. 그리고 CCTV가 많아서 범죄 예방 효과가 커요. 딸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제 큰딸이 12살인데 저녁 9시에 혼자 편의점 가요. 친구 집에도 혼자 가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맞았습니다. 우리는 13살 소피아가 대낮에도 혼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형부, 실례지만 한국 이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글쎄요. 막연하게는. 제가 왜 묻냐면 형부가 이번 일주일 동안 보인 반응이 전형적인 이주 전조 증상이거든요. 이주 전조 증상이요? 네. 처음엔 문화 충격, 그 다음 부러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라는 생각, 마지막으로 진지한 고민. 형부가 정확히 그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들키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일이 문제예요. 건축사무소를 두고 올 수는 없으니. 형부, 한국도 건축가 필요해요. 특히 안전 설계 전문가는 더욱. 그리고 삼성물산이랑 이미 일하고 계시잖아요. 연결고리는 있어요. 언어는요? 릴리도 한국어 몰랐어요. 지금은 기본 회화 정도는 해요. 형부 따님들은 더 빨리 배울 거예요. 아이들은 스펀지니까. 태양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국제학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울에 좋은 국제학교들이 많아요. 처음엔 거기서 시작하고 점차 한국 학교로 옮겨도 되고.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비는 미국 사립학교보다 저렴해요. 그리고 한국은 공교육도 수준이 높아서 나중에 일반 학교 가도 문제 없어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도 딸 가진 아버지로서. 태양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안전한 환경이에요. 돈도, 교육도 중요하지만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는 환경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태양이 물었습니다. 뭐예요? 딸이 생기면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거였어요. 총기 폭력, 마약, 성범죄, 그 모든 위험 속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국 왔어요. 제 딸들은 그런 공포 없이 자라야 하니까. 후회 없어요? 단 한 번도요. 어제 형부 따님들이 한국 아이들과 놀 때 봤어요.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부모 걱정 없이 뛰어노는 모습. 그게 정상이에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한 정상. 찻잔을 내려놓으며 태양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기회는 만드는 거예요.
릴리도 모든 걸 포기하고 왔지만 지금은 더 행복해요. 한국 로펌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할 예정이거든요. 미국 변호사 자격이 오히려 메리트가 됐죠. 정말요? 네. 한국도 글로벌화되면서 미국법 아는 변호사 수요가 커요. 형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식 안전 설계 노하우를 가진 건축가는 한국에서도 필요해요. 대화를 마치고 일어서며 태양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진지하게 고민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제가 아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건축 쪽도, 학교 쪽도,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다가온 한국 이주. 방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짐을 싸며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벌써 가야 해요? 에밀리가 입을 삐죽였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또 오자. 진짜요? 약속해요. 소피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는 잠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살러 올지도. 저녁에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릴리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부모님은 안 오셨지만 오빠 가족이 와줘서 힘이 됐어. 우리도 좋았어. 특히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고. 오빠, 언제든 놀러와. 그리고 진지하게 이주 생각하면 말해. 도울게.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며 태양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부, 오늘 대화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딸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뒤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화려한 불빛과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습니다. 정말 올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너무나 비극적인 방식으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매일 보며 그리워했고, 저와 아내는 은밀히 이주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죠. 그러던 2025년 5월 어느 금요일 저녁, 운명의 전화가 왔습니다. 매튜, 지금 뉴스 봐. 빨리. 이든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속보 자막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속보 포틀랜드 로이드 센터 쇼핑몰 총격 사건. 현재까지 사망 7명, 부상 15명,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로이드 센터는 우리 집에서 15분 거리, 아이들과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노아가 거기 있었어. 이든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노아가 왜 거기? 카페 물품 사러 갔대. 연락이 안 돼. 전화를 끊고 뉴스에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혼란스러운 현장이 계속 나왔습니다. 경찰차, 구급차, 울부짖는 사람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애들 방으로 데려가. 쇼핑몰에 사고가 있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피아가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로이드 센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갔던.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매튜 씨인가요? 포틀랜드 종합병원입니다. 노아 제임슨 씨가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 연락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아가 살아있나요? 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가능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노아가 총에 맞았어. 병원에 가봐야 해. 세상에. 애들은 내가 볼게. 조심해서 다녀와.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총격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죠. 노아 제임슨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친구입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복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했지만 출혈이 심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 대기실에서 이든을 만났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3달 만이야, 매튜. 노아가 3달 만에 두 번째 총에 맞았어. 미친. 이게 무슨 나라야? TV에서는 계속 속보가 나왔습니다. 범인은 20대 백인 남성. 반자동 소총으로 무차별 총격. 이유는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명단이 공개됐어. 대기실에 있던 누군가가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올리비아 첸, 28살. 우리 딸과 이름이 같은. 아니,
내가 아는 그 올리비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작년에 결혼한 올리비아. 안 돼. 올리가. 이든도 명단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올리가 왜 거기? 아, 맞다. 결혼 1주년 선물 사러 간다고 했었지. 결혼 1주년 선물을 사러 갔다가 목숨을 잃은 28살 세댁. 이게 현실인가요? 3시간 후 노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는 새벽 2시였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데도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총을 들고 나타나지 않을까?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살았어. 하지만 올리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우리 올리? 첸 올리? 고개를 끄덕이자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는 아내와도 친했습니다. 작년 결혼식에 우리 가족이 다 참석했었죠. 남편한테는 연락했어?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피아였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소피아야. 왜 안 자고? 무서워서 못 자겠어요. 뉴스 봤어요. 로이드 센터에서. 우리 아는 사람도 있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올리 이모가 하늘나라로 갔어. 소피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싫어. 왜요? 올리 이모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쇼핑몰에 가는 게 잘못이에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3살 딸에게 이 부조리한 세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올리비아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언니, 왜 울어? 올리 이모가 천국 갔대. 10살 올리비아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이모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때 막내 에밀리까지 나왔습니다. 무서워요. 총소리 들렸어요. 총소리가 아니야. 에밀리. 그냥 차 소리야. 아내가 막내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계속 떨었습니다. 아빠, 우리도 총 맞으면 어떡해요? 올리 이모처럼. 그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부서졌습니다. 7살 딸이 총에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현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세상인가요? 안 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알았습니다. 노아도 2번이나 총에 맞았고 올리는 죽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지켜준다는 걸까요?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부엌에 앉았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아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이들 학교 보낼 때마다 불안하고 장 보러 갈 때도 무섭고 이제 쇼핑몰도 안전하지 않아. 나도 알아. 매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한국 이주. 아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당장은 어려워도 방법을 찾아보자.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내 딸들이 올리처럼 그런 일 당하는 거 못 봐. 하지만 일보다 애들이 중요해.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올리의 장례식 일정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일 후였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에서는 정말 이런 일 없어요? 응. 총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 가면 안 돼요? 올리비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 친구들은 밤에도 놀러 다닌다고 했잖아요.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운 연습 안 하고 싶어요. 아이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태양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양씨, 매튜예요.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 있었나요? 친구가 쇼핑몰 총격으로.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태양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이해해요.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일단 이력서 보내주시고 제가 아는 건축 회사들에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포틀랜드의 오후.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력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올리, 미안해. 우리가 더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딸들은 절대 그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리의 장례식은 비 오는 화요일에 열렸습니다. 교회는 젊은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했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리비아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주년 선물로 남편에게 줄 시계를 사러 갔다가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올리의 남편 제이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우리가 축복해줬던 그 결혼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올리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장례식이 끝나고 제이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이크,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매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시계 사러 갈게 하고 나간 게 마지막이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요. 고마워요. 근데 매튜, 나도 이사 갈 거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또 한 명이 떠나는구나. 폭력이 사람들을 흩어놓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한국 국제학교들 알아보고 있어. 서울에만 10곳이 넘더라. 벌써? 매튜, 우리 정말 가자. 오늘 장례식 보면서 더 확실해졌어. 다음 차례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 그날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와의 협의였습니다. 다음날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매튜,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네. 사실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올리 이야기를 하자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나도 딸이 있으니까.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야. 죄송합니다. 회사에 폐를 끼치게 돼서. 잠깐, 누가 그만둔다고 했나? 매튜, 우리 삼성물산 프로젝트 기억하지? 그쪽에서 계속 현지 파트너 구하고 있어. 네. 서울지사 설립 계획이 있다고 했잖아. 자네가 가서 기반을 닦아주면 어떨까? 원격 근무 형태로.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본사와 협의는 필요하지만 충분히 가능해. 자네 실력이면 한국에서도 환영받을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태양이 소개해준 한국 건축 회사들과 화상 면접을 하고 아이들 학교 서류를 준비하고 비자 관련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주말에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빠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세 딸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이사 가기로 했어. 진짜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야. 아빠 회사에서도 허락했고 너희들 다닐 학교도 알아보고 있어.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언제 가요? 아마 2-3달 후. 준비할 게 많아서. 야호, 드디어 안전한 곳으로 가는구나. 에밀리가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7살 아이 입에서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 나온 게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해. 괜찮겠어?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도 다 이사 가고 있어요. 엠마는 캐나다로, 제시카는 텍사스로. 어차피 다 흩어져요. 맞았습니다. 폭력을 피해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주 준비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정말 용감한 결정이야.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애들 교육은 어떡하고? 언어는?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많은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 회사 프로젝트를 정리하면서 이든과 자주 만났습니다. 노아는 퇴원했지만 여전히 회복 중이었습니다. 너도 정말 가는구나. 이든이 맥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응, 미안해. 혼자 두고 가게 돼서. 미안하긴. 난 오히려 부러워. 나도 식구가 있으면 당장 떠났을 거야. 너도 올 수 있어. 이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여기 할 일이 있어서.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축하 반 아쉬움 반이었습니다. 매튜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상사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이웃을 잃게 되어 아쉽기도 합니다. 노아가 휠체어에 앉은 채 다가왔습니다. 매튜, 잘 가. 그리고 제대로 사는 거 보여줘. 우리 대신. 노아, 농담이야. 진심으로 축하해. 내 딸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네. 집을 정리하는 것도 큰 일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엄마, 내 방 사진 찍어도 돼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럼 추억으로 남겨두자. 하나씩 짐을 싸면서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사히 소피아를 안고 들어왔던 날, 올리비아가 첫걸음을 뗐던 거실, 에밀리가 태어나던 날 서둘러 병원 갔던 기억.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아? 아내가 갑자기 불안해했습니다. 맞아.
여기 있으면 계속 불안하게 살 거야. 애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자격이 있어. 마지막 주, 아이들 학교에 작별 인사를 갔습니다. 소피아의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소피아가 떠나서 아쉽지만 이해해요. 요즘 많은 가족들이 떠나고 있어요. 더 안전한 곳으로. 선생님도 불안하시죠? 선생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매일이요. 언제 우리 학교가 뉴스에 나올지. 끔찍한 생각이지만 현실이니까요. 출국 일주일 전 올리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이제 막 잔디가 자라기 시작한 새 묘지. 올리, 우리 떠나. 너가 꿈꿨을 안전한 곳으로. 거기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올리비아 첸. 1997년에서 2025년. 너무 일찍 떠난 천사. 28살. 겨우 28살에 쇼핑몰에서 총 맞아 죽은 친구. 이게 우리가 사는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공항 가는 날 아침,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에밀리가 재촉했습니다. 그래, 가자.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이웃집 부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잘 가요. 매튜 가족. 부럽네요. 우리도 언젠가는 꼭 더 나은 날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더 나은 날이 올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 가면 뭐부터 할까?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한강 자전거 타기. 에밀리가 외쳤습니다. 나는 밤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평범한 소망들. 하지만 여기서는 이룰 수 없는 꿈들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시작. 14시간의 비행 끝에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드디어 왔다. 에밀리가 환호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니 릴리와 태양이 대형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아. 매튜 패밀리. 언니들, 정말 왔구나. 릴리가 조카들을 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소피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구경거리가 아닌 우리가 살아갈 곳이었으니까요. 숙소는 한강 근처 아파트로 준비했어요. 학교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해요. 태양이 설명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많이 도와줘서.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죠. 임시 숙소는 예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넓은 거실과 방 3개. 무엇보다 안전해 보였습니다.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올리비아가 감탄했습니다. 임시로 6달 계약했어. 그동안 마음에 드는 곳 찾아보자.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짐을 풀고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릴리가 근처 식당을 예약해뒀다고 했습니다. 걸어갈까요? 10분 거리예요. 태양이 제안했습니다. 벌써 어두운데. 아내가 습관적으로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밤 9시에 가족 전체가 걸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 애들도 밤에 다니네요. 에밀리가 신기해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릴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거예요. 주민등록, 은행 계좌, 아이들 학교 등록. 괜찮아.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참, 매튜 오빠. 한국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다음 주 면접 잡혔대요.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식사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전한 거 맞아요? 응. 여기서는 총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이제 무서운 연습도 안 해도 되고? 그래. 그런 거 없어.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게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신없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릴리와 태양이 하나하나 도와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 학교였습니다. 서울국제학교를 방문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학 오신 거죠? 입학 담당자가 밝게 맞아줬습니다. 학교 투어를 하며 놀란 점이 많았습니다. 금속 탐지기도, 무장 경비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운동장과 열린 공간들이 있었죠. 총기 대피 훈련은 언제 하나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훈련은 안 해요.
대신 지진이나 화재 대피 훈련은 해요. 소피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와, 정말요? 그럼 책상 밑에 숨는 연습 안 해도 돼요? 네. 여기서는 그런 걱정 없이 공부하면 돼요. 학교 구경을 마치고 나오는데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학교 너무 좋아요. 친구들 빨리 사귀고 싶어요. 일주일 후 아이들이 첫 등교를 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귀여웠습니다. 아빠, 나 혼자 버스 타고 가도 돼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응. 처음이니까 같이 가자. 에이, 아빠, 여기는 안전하다면서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더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겼죠. 소피아는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올리비아는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혼자 학원 갔다 왔어요. 올리비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았어? 전혀요. 다른 애들도 다 혼자 다니는데 뭐. 가장 큰 변화는 막내 에밀리였습니다. 더 이상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았고,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총소리 안 들려서 좋아요. 어느 날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미국에서는 맨날 무서웠는데, 여기는 안 무서워요. 제 일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한국 건축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동시에 미국 회사의 한국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하게 됐습니다. 매튜 씨, 한국의 안전 설계 시스템을 미국식과 접목하는 프로젝트 어떠세요? 한국 회사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양쪽을 다 경험했으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여기 밤인데도 사람이 많아요. 에밀리가 신기해했습니다. 응, 여기서는 밤에도 안전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던 삶이었다고. 평범하지만 안전한, 두려움 없는 일상.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지? 아내가 자전거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한강에 비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 잘했어. 그때 소피아가 외쳤습니다. 아빠, 엄마,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요. 저녁에요. 그래? 몇 시에? 7시요. 끝나면 9시쯤? 혼자 지하철 타고 올게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13살 딸이 밤에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혼자 대중교통으로 귀가한다니. 조심해서 다녀와.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괜찮아. 소피아가 뛰며 소리쳤습니다. 야호! 드디어 진짜 10대가 된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올리 이모 같은 일 안 일어나죠? 응, 여기서는 그런 일 없어.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에요. 7살 아이가 느끼는 안도감. 그것만으로도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 가득한 도시, 그 불빛 하나하나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남은 이든이었습니다. 매튜, 잘 지내? 응. 너는? 노아가 완전히 회복했어. 그리고 우리도 이사 준비 중이야. 정말? 어디로? 노아는 하와이로. 나도 한국 생각 중이야. 진짜? 올리 일 이후로 여기가 너무 무서워. 매일이 불안해.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할까? 그리고 언제쯤 미국은 다시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올리, 우리는 해냈어. 너가 꿈꾸던 안전한 삶을 찾았어. 마음속으로 하늘나라의 친구에게 인사를 전하며 저는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한 가족이 안전을 찾아 떠난 특별한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릴리의 용기 있는 선택이 결국 온 가족을 구했고, 세 딸은 이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감동적인 실화였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치안 강국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